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혜와 가르침 가운데 가장 자주 인용되는 말은 아마도 공자의 말일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논어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까요? 왜 논어는 수십 년 동안 읽히고도 우리의 삶을 단번에 바꾸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50에 읽는 논어입니다. 유노북스에서 출간되었고 최종엽 작가가 쓴 책입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50이라는 나이에 접어들어야만 읽을 수 있는 책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책장을 넘기다 보면 금세 알게 됩니다. 이 책에 담긴 말들은 특정한 나이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든 삶을 다시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좋은 말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옳은 말도 그럴듯한 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속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문장에 불과합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논어를 읽고 인생이 쉽게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논어는 정답을 제시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50이라는 나이는 바로 이런 질문들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논어를 단순히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변화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민과 흔들림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낭독 속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공자의 말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거대한 연설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논어 속 공자의 말은 놀랄 만큼 소박하고 놀랄 만큼 일상적입니다. 제자들과 마주 앉아 나눈 대화가 대부분이고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 꾸며낸 문장이 아니라 반복되는 삶 한가운데서 툭 던져진 말들입니다. 그래서 논어는 읽는 이를 압도하기보다 조용히 옆에 앉아 묻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의 중심에 한 문장이 오래 남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논어에서 이 말은 단순한 한탄이 아닙니다. 길을 잃었다는 고백도 아니고 누군가 대신 답을 내려달라는 부탁도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되묻는 태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흔들어 깨우는 방식입니다.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관계가 어긋날 때,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대부분의 사람은 먼저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나만 이런지. 그러나 어찌해야 할까라는 질문은 시선을 안으로 돌립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내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선택이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태도를 이 책은 여지야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여지야는 단순히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머리만 복잡한 사람, 생각만 많은 사람, 결정을 미루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지야는 방향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세우는 힘입니다.
대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갈 방식을 정하기 위해 질문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책임은 내게 돌아오고 그 책임을 피하지 않기 위해 나는 다시 묻게 됩니다. 어찌해야 할까? 이 대목에서 책은 한 가지 장면을 들려줍니다. 붓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보면 부러움이 생긴다는 고백입니다. 단지 글씨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오래도록 쌓인 숙련, 흔들림 없이 내려앉는 집중, 단정한 호흡 같은 것이 글씨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논어를 공부하면서 붓으로 논어를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막상 붓을 들고 써보면 서체가 볼품없어 바로 찢어버리곤 했다고 합니다. 마음은 앞서가는데 손이 따라오지 않는 그 강역 앞에서 우리는 자주 포기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마음은 편해집니다. 더 이상 어찌해야 할까를 물을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국리를 시작합니다. 붓글씨처럼 오래 걸리는 길 말고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젓가락에 먹물을 찍어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스워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시도하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젓가락으로 쓴 서체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기 시작했고 이후 강의 자료에도 그 서체를 쓰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완벽한 도구를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부족한 도구라도 붙잡고 길을 만들어가는 삶. 그게 여지야 정신의 실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쉬운 일은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실패나 몰락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조금씩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는 길은 늘 어렵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일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은 결국 선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태도, 포기 대신 국리를 택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태도. 어찌해야 할까?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이 우리 삶에서 언제 가장 절실해지는지로 이어집니다.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직장과 관계와 인생의 후반전에서 이 질문이 왜 더 중요한지로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여지야 정신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태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불안해질수록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더 부지런해져야 한다. 더 참아야 한다. 더 오래 버텨야 한다. 그래서 근면을 미덕처럼 붙잡습니다. 물론 근면은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든 신뢰를 얻습니다. 하지만 근면만으로 인생이 단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면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그 열심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지야는 근면과 다릅니다. 근면이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힘이라면 여지야는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고 길을 다시 설계하는 힘입니다.
근면은 절차를 지키고 규정을 지키는 데 강합니다. 그러나 여지아는 묻습니다. 이 방식이 정말 옳은가?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목표는 내 삶의 목적과 맞닿아 있는가? 같은 시간표를 지키고 같은 업무를 수행해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점검하는 질문의 유무에서 만들어집니다. 여지아는 반복과도 다릅니다. 반복은 익숙함을 만듭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익숙함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생각을 덜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출근하고, 일을 하고, 퇴근하고, 주말을 보내고, 다시 월요일을 맞습니다.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유리한 착각을 하나 갖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꾸준히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복은 우리를 앞으로 데려가기도 하지만 가끔은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도 합니다. 바퀴가 계속 돌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 가는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여지아 정신은 그 지점에서 작동합니다. 반복의 습관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지 아니면 생각을 마비시키는지 점검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지아는 단순히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질문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르게 정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태도는 공자의 교육 방식과도 깊이 닿아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모든 답을 친절하게 제공하는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자는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그 다음은 스스로 확장해 나가길 바랐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논어의 문장들은 종종 짧고 단정하며 여지를 남깁니다. 그 여지가 바로 질문을 부르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답을 들으면 잠시 고개를 끄덕이지만 질문을 갖게 되면 오래 움직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의 마음에 질문을 심어 두었습니다. 그 질문이 훗날 삶을 흔드는 순간에 다시 고개를 들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학교에서만 공부를 끝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나오는 순간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작입니다. 학교에서는 문제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답안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지만 삶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도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쉽게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는 남이 정해준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니 안전할 것 같아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시간이 해결하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특히 후반전으로 갈수록 남이 정해준 길은 더 이상 나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버티기만 하는 태도도 결국 한계가 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여지아 정신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는 사고방식, 스스로 문제를 해석하고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여지아 정신은 직장에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건강에서도 그렇습니다. 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그때 여지야 정신은 단지 생각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떠받치는 버팀목이 됩니다. 근면은 나를 성실하게 만들 수 있지만 여지야는 나를 깨어있게 합니다. 반복은 나를 익숙하게 만들 수 있지만 여지야는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50이라는 시점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삶이 나에게 더 이상 유예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생깁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 뒤에 숨기 어려워지고 누구의 계획에 편승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성실함만이 아니라 질문을 붙잡고 스스로 길을 찾는 힘입니다. 어찌해야 할까? 그 질문을 놓지 않는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의 후반전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세워나가게 됩니다. 여지야 정신이 가장 선명하게 살아나는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이 가장 불안정할 때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시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처럼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궁리에 궁리를 더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부족한지, 내가 가진 무기를 어떻게 날카롭게 해야 하는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머릿속은 쉬지 않습니다. 불안이 사람을 몰아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불안이 여지야 정신을 극도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취업에 성공하고 막상 직장인이 되는 순간 혹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상황이 거의 180도로 바뀝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일이 쉬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은 더 복잡해지고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관계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예전만큼 절박하게 궁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직이라는 울타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월급은 들어오고, 내가 빛나지 않아도 팀은 굴러가고, 내가 엄청난 성과를 내지 못해도 최소한의 자리는 유지됩니다. 조직은 때로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보호가 길어질수록 여지야 정신은 서서히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안정이 사고를 죽이는 과정은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바쁩니다.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배우고 선배의 말투를 익히고 규정을 외우고 평가 기준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집니다. 익숙함은 효율을 주지만 동시에 질문을 빼앗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해야 하지라고 묻던 사람이 이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사람이 이제는 괜히 튀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를 자주 떠올리던 사람이 이제는 일단 오늘만 넘기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겹 질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복과 관성이 남습니다. 조직이 안정될수록, 미래가 안정될수록 사람은 궁리를 덜 하게 됩니다. 머리 아프게 연구하고 궁리하지 않아도 중간은 가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하지 않아도 아주 못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이라는 말이 가진 위험이 큽니다.
중간은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오르는 길이 아니라 버티는 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조직 생활이 길어질수록 여지야 정신이 사라지는 이유는 사람이 게을러져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나를 보호해주는 동안 나는 내 안의 질문을 미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감정의 곡선도 삶의 곡선도 오르내립니다. 취업의 즐거움 뒤에는 퇴직의 아쉬움이 따라오고 승진의 즐거움 뒤에는 책임과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인생 최고의 연봉을 받는가 싶으면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퇴직으로 시간의 자유를 얻는가 싶으면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현실은 언제나 균형을 맞추듯 움직입니다. 좋은 일이 오면 그에 따른 대가가 오고 나쁜 일이 오면 그것을 견디는 힘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 안에 있을 때는 이 파도의 크기가 덜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조직이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완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신데렐라처럼 어느 날 세상에 등장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5년, 10년 전부터 칼을 갈며 단계를 밟아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점은 재능이 아니라 국리에 국리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결국 길을 만들었고 길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50이 되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정작 어찌해야 할까 하는 여지야 정신이 필요한 시기는 취업 준비 기간이 아니라 조직의 일원이 된 이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취업 준비가 5년이 걸렸다고 해도 조직에서 일할 기간은 그보다 좋게 4배는 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준비하는 5년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긴 20년의 조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지야 정신을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각하지 않고 조퇴하지 않고 결근하지 않고 10년, 20년 근속상을 받으며 근태를 관리한 것을 최선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책은 냉정하게 질문합니다. 20년을 성실히 다녔는데도 50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 근면과 여지야 정신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규정을 빈틈없이 지켰다고 해서 성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태가 좋다고 해서 내 삶이 단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과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여지야 정신은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과 없는 근면이 왜 허상일까요? 근면은 노력한 흔적을 남기지만 성과는 방향이 맞았다는 증거를 남깁니다. 근면은 과정에 머물 수 있지만 성과는 결과로 현실을 바꿉니다. 조직 안에서 누군가는 같은 시간을 써도 성장하고 누군가는 같은 시간을 써도 제자리입니다. 그 차이는 결국 국리의 밀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어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국리의 국리를 반복한 사람만이 성과를 냅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만 정확히 지킨다고 탁월한 성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만 산다고 인생이 단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50에 찾아오는 불안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가와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스스로 설계하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있을 때는 여지야 정신이 부족해도 어느 정도 함께 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은 다릅니다. 조직의 울타리가 줄어들고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늘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깨닫습니다. 금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반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다시 질문하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지야 정신이 사라져간다고 말했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바깥의 환경을 탓하며 흔들리지만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개인이 붙잡고 사는 원칙입니다. 조직은 나에게 규칙을 주고 역할을 주고 평가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는 최소한의 틀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다릅니다. 누가 나에게 규칙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절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기준을 세워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세운 원칙뿐입니다. 그 원칙을 이야기할 때 책은 하나의 상징을 꺼내듭니다. 고라는 술잔입니다. 고는 고대 중국 주나라의 술잔을 말합니다. 술잔이라면 원래 둥글고 손에 쥐기 편하고 마시기 쉬워야 합니다. 그런데 고는 정반대였습니다. 원형이 아니라 모나고 각진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불편하게 만든 술잔입니다. 왜 그런 술잔을 만들었을까요?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절주, 절제입니다. 술을 적당히 마시게 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불편함을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지 알고 있었기에 고대인들은 아예 도구 자체에 절제 장치를 심어둔 것입니다. 여기서 공자는 다시 묻습니다. 절주를 위해 만든 술잔을 쓰면서도 절주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고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름만 고이고 모양은 둥글게 바꾸어 편하게 마신다면 그것이 과연 절제를 위한 술잔이겠는가? 고라는 술잔을 사용하면서도 주량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 순간 고는 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원칙을 살아내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술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삶 전체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책을 읽고 감동합니다. 좋은 문장을 밑줄 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둔 원칙들이 막상 실제 삶의 순간 앞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제하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단 것을 줄이라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습관을 멈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칙은 대체로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원칙으로 정해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원칙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붙는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책은 또 하나의 사례를 들려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다산은 멀리 떨어진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훈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서 술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술이 나쁘다는 윤리적 경고가 아니라 삶이 무너지는 방식이 얼마나 자주 술을 통해 시작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사는 아들의 주량을 듣고 걱정합니다. 형이 왔을 때 시험 삼아 술을 한 잔 마시게 했더니 취하지 않더라. 그래서 주량이 얼마나 되냐 물었더니 형보다 배도 넘는다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다사는 한숨을 쉽니다. 글 공부는 이 아비의 버릇을 이을 줄 모르고 주량만은 아비를 훨씬 넘어서는구나. 좋지 못한 소식이다. 그리고 다사는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말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을 만큼 주량이 셌지만 평생 술을 입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벼슬을 그만두고 노년이 되었을 때조차 수십 방울 정도 들어갈 조그만 술잔을 만들어 놓고 입술만 적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량이 아닙니다. 절제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술을 끊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하게 하는 흉패한 행동은 모두 술로 말미암아 비롯된다. 그러므로 옛날엔 고라는 술잔을 만들어 절제하였다. 결국 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다사는 더 구체적으로 경고합니다. 술을 마시는 정취는 살짝 취하는 데 있는 것이지 얼굴빛이 붉어지고 구토를 하고 잠에 꼬라떨어진다면 무슨 정취가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술로 인한 병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까지 언급합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제가 무너질 때 삶이 무너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늘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이번 한 번은 괜찮아. 나는 조절할 수 있어. 그런데 바로 그 확신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 편지는 유배지에서 홀로 버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간곡한 당부입니다. 그런데 이 당부의 핵심은 술이 아닙니다.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는 힘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은 어디 술잔뿐이겠습니까? 부모님께 들었던 일상의 기준, 선생님께 배운 공부와 생활의 원칙, 책을 읽으며 마음에 새겼던 인생의 교훈, 직장 선배나 상세에게 들었던 직장 생활의 철칙, 영화의 명대사들까지 세상에는 원칙이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할까요? 원칙이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원칙이 삶의 편안함과 자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대체로 불편합니다. 당장 기분을 좋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유혹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충동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내일의 후회를 줄이기 위해 오늘의 즐거움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습관을 바꾸고 관계의 방식을 바꾸고 시간을 쓰는 방식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합리화를 합니다. 오늘만, 이번만, 마지막으로. 그 말들이 쌓여 원칙은 흐려지고 흐려진 원칙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 술잔 이야기는 상징이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인간은 가장 쉽게 스스로에게 속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도구를 각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절제를 위해 각을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위해, 내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요? 조직이 사라져도,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도 강제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내가 나를 붙잡기 위해 끝까지 지켜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평범함조차 지키기 어려워하는가? 그리고 50이 되어 깨닫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말입니다. 50이 되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특별함을 좇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젊은 시절에는 특별해지고 싶었습니다. 남보다 앞서고 싶었고,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내 이름이 어딘가에 남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큰 성취를 꿈꾸고,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려 합니다. 그런데 50에 가까워질수록 혹은 50을 지나며 삶의 중심이 미묘하게 옮겨갑니다. 뛰어남보다 평범함이 행복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평범함은 아주 많은 조건이 맞아야만 유지됩니다. 아프지 않아야 하고, 슬프지 않아야 하고, 억울하지 않아야 하고, 억압받지 않아야 하고, 비난받지 않아야 하고, 가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아프지 않기를, 너무 많이 슬프지 않기를, 너무 많이 억울하지 않기를, 너무 많이 억압받지 않기를, 너무 많이 비난받지 않기를, 너무 많이 가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거창한 성공보다 적어도 무너지는 삶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박한 바람조차 지켜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평범함을 지키는 일이 원칙을 지키는 일만큼이나 어렵다는 걸 50이 되고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평범함을 너무 쉽게 취급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건강은 당연하고, 가족은 늘 곁에 있고, 일상은 흔들리지 않고, 관계는 지속될 것처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변합니다. 몸은 조금씩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집니다. 한 번의 병원 진단이 삶의 리듬을 바꿔놓기도 하고, 한 번의 관계 갈등이 일상의 온도를 바꿔놓기도 하고, 한 번의 경제적 흔들림이 마음의 바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평범함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지켜내야 하는 상태입니다. 큰일이 없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이라는 말이 50이 되어야 실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평범함의 가치가 새롭게 보입니다. 비싸고 멋진 고급 승용차가 아니어도, 화려한 여행이 아니어도, 거창한 성취가 아니어도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의 조각들이 행복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웃던 얼굴, 차 안에서 나눈 대화, 저녁 식탁에서 오간 사소한 이야기, 그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선명해집니다. 그 장면들은 어쩌면 인생의 진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날들이 쌓여 만들어낸 삶의 본문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계속 특별해지고 싶어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은 또 다른 욕망을 품습니다.
도리어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을 꿈꿉니다. 자유롭게 걷고 싶고, 아무 걱정 없이 잠들고 싶고,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히 밥을 먹고 싶고, 가족과 편안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더 또렷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어떤 삶이 옳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평범함이야말로 유지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50이 되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꼭 특별한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최고의 부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전원에서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애초에 소박한 행복을 알고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결국 행복은 바깥의 조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지, 내가 어떤 기준을 붙잡고 일상을 지키는지, 그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50의 행복은 거창한 목표보다 무너지지 않는 일상을 지키는 데 가까워집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좋으니, 크게 아프지 않기를, 크게 다투지 않아도 좋으니,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기를, 크게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 내일이 두렵지 않기를. 이런 바람은 소극적인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통과하며 얻은 성숙한 선택입니다. 50이 되어야 비로소 소소했던 평범함이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단지 평범함을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공자는 50의 천명을 깨달았다고 했는지, 왜 그는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듯 보이지만 사상으로는 시대를 넘어선 사람이 되었는지, 그 삶의 맥락을 통해 우리는 다시 50의 의미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멀리 돌려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여지야 정신, 원칙, 평범함의 가치 같은 것들이 왜 공적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단지 좋은 말을 남긴 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을 걸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공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에서의 실패가 오히려 사상에서는 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 시대였습니다.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각 나라의 제후들은 패권을 놓고 경쟁했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권모술수와 이익 계산이 일상이 되었고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순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나라 초기의 인해 정치는 오래전에 빛을 잃었습니다. 원래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왕권이 약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기준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예가 흐트러지고 말이 가벼워지고 약속이 깨지고 책임이 사라지고 공동체를 지탱하던 뼈대가 흔들렸습니다. 군주다운 군주가 없으니 고위 관리들은 관리대로 자기 집안의 이익만 챙기며 군주를 군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반역과 반란이 반복되고 백성들의 삶은 착취 속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오늘 먹을 것이 불안해지고, 내일 삶이 예고 없이 뒤집히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희생됩니다. 공자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을 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회복해야 한다. 공자가 말한 천명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주나라 초기처럼 만백성이 모두 행복한 대동사회로 돌아가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만들겠다는 소명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말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정치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권력의 힘을 이용해 제도를 바꾸고 예를 회복하고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공자가 50에 천명을 알았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만큼 분명해졌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실제로 기회를 잡기도 했습니다. 50대 초반, 그는 노나라에서 고속 승진을 합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대사구 자리에 오르고 재상을 겸직하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의 문턱에 들어선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공자의 인생이 크게 펼쳐질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자의 뜻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라는 세계는 이상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바꾸려 했던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이익을 기반으로 굳어진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흔드는 사람은 언제나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왜 세상은 공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첫째, 공자가 요구한 것은 너무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조금 더 잘하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을 바꾸자를 말했습니다. 예를 회복하자는 말은 권력자들에게는 곧 자신의 권한과 이익을 제한하자는 말로 들립니다. 둘째, 공자가 제시한 기준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술수로 빠르게 이득을 얻는 시대에 예와 덕과 책임을 말하는 사람은 시대의 속도와 맞지 않습니다. 셋째, 공자의 방식은 사람을 바꾸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일입니다. 공자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 나라가 산다고 믿었지만 그 길은 너무 느리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정치의 현장에서는 쉽게 외면받습니다. 결국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인과 바른 도가 통용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는 14년 이상을 떠돌아다니며 천하를 주유합니다. 여러 나라를 찾아가 자신의 뜻을 펼칠 자리를 구합니다. 제후들에게 자신의 정치 구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공자의 이상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자는 실패했다. 정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는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했고 국가 개혁을 완성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바로 공자의 사상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자는 돌아다니며 깨닫습니다.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권력은 순간의 유불리에 흔들린다는 것, 제도는 사람의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다시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공자의 관심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람다워지는가? 리더는 무엇으로 서는가?
공동체는 어떤 기준으로 유지되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공자의 논어가 일상의 대화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세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질문들로 가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에서 실패했기에 그는 오히려 인간과 삶의 근본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공자는 결국 68세에 노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춘추를 쓰며 생을 마무리합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자는 한 가지를 남깁니다. 시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정치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 살아남는 기준입니다. 말과 예와 목적에 대한 기준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사상의 완성이 됩니다.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그는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불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공자가 남긴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50에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삶의 기준, 명을 알고 예를 알고 말을 안다는 것. 그 세 문장 안에 인생을 다시 세우는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공자가 남긴 수많은 문장 가운데 50을 지나며 더욱 무게 있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짧지만 기준이 선명한 세 문장입니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 문장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인생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흔들리고, 기준이 없으면 부딪히며, 소통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50의 삶을 다시 세우려면 결국 이 세 가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 부지명,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은 단순히 운명이나 하늘의 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입니다. 사람은 목적 없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달력은 넘어가고 일상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없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현실에 머물게 됩니다. 앞서가기보다 뒤처지기 쉽고 재미없는 인생이 될 공산이 커집니다. 목적이 없으면 흔들림이 커지고 흔들림이 커질수록 사람은 자꾸 남의 기준에 기대게 됩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따라가고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같이 두려워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같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내 삶은 점점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반대로 목적이 분명하면 삶은 달라집니다. 목적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다른 의미로 흘러갑니다. 목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목표가 생기면 나태로부터 멀어집니다. 현실을 극복하려는 힘이 생기고 앞서가게 됩니다. 공자는 50의 천명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계시를 받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래 궁리하고 오래 흔들린 끝에 더 이상 바뀌지 않을 만큼 분명한 삶의 방향을 얻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50은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남의 삶을 따라가던 시간이 끝나고 내 삶의 목적을 내 손으로 다시 정해야 하는 시점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래,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태어나서 최소 몇 년 동안은 부모의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고, 아이들도 혼자 있는 것보다 또래와 함께 있을 때 말이 트이고 사회성이 자랍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동생활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충돌이 생기고, 충돌이 반복되면 관계는 망가지고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예는 거창한 예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다수가 오른쪽으로 통행하는데 누군가가 굳이 왼쪽 통행을 고집한다면 작은 일처럼 보여도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동차 운전이라면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은 약속으로, 중요한 것은 법조문으로 기준을 세워둡니다. 예를 안다는 것은 곧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욕망을 조금 접고 타인의 안전과 평화를 고려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예를 지키지 못한다면 건강한 조직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리더가 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리더란 결국 사람들과 함께 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는 결국 인격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인격입니다. 예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성숙한 인격을 지향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는 단지 외형적인 격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기술입니다. 50이 되어 이 말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제 관계의 무게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무너져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많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소중해지며 동시에 잃었을 때의 공백도 더 큽니다. 그래서 예를 안다는 것은 인생 후반전의 안정과도 직결됩니다. 세 번째는 부지언,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은 단지 말을 잘하는 기술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무엇을 말하려다 멈추는지, 그 미묘한 결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눠도 우리는 서로를 알 수 없습니다. 상대가 어려운 외국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대화를 하면서 계속 겉돌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어딘가에서 이미 흔들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상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알지 못하면 결국 사람을 잃게 됩니다. 상대의 말을 놓치면 말뿐 아니라 사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그 한 명과의 관계가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연결된 기억, 시간, 신뢰, 그리고 그 사람이 품고 있던 수많은 관계의 가능성까지 함께 사라지는 일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얻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과 세계를 함께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이 말이고 그 시작이 듣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듣지 못할까요? 대부분은 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상대의 말을 해석하면
상대의 말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위해서는 잠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50이 되면 이게 더 어렵고도 더 중요해집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대화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오해로 틀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말은 인격의 시작이고 듣기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세 문장은 따로 떨어진 조언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고 예가 있으면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며 말을 알고 들을 줄 알면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여지야 정신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목적을 정하기 위해 질문하고 함께 살기 위해 기준을 세우며 사람을 알기 위해 듣는 것. 이 세 가지는 인생 후반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삶에서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공자가 말했던 그 간절함,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논어를 통해 50의 삶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여지야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근면과 반복의 함정까지 지나왔고 원칙과 절제의 필요성도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공자가 왜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결국 시대를 넘어 남았는지, 그리고 명과 예와 말이라는 세 기둥이 왜 삶을 다시 세우는 기준이 되는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공자가 단 한 문장으로 남긴 삶의 태도,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말을 백성들로부터 들을 수만 있다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우리는 이 말을 읽으며 종종 오해합니다. 공자는 삶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닐까? 혹은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 문장의 중심은 죽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말은 거창한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짓밟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약속이 약속으로 지켜지고 말이 말로써 신뢰를 얻고 예가 예로서 서로를 보호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공자가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가 무엇보다도 사람의 삶이 사람답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여지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어찌해야 할까라는 질문은 단지 개인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내 삶의 방식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속한 세상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가? 나는 어떤 말과 어떤 태도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하루의 태도로 내려옵니다. 공자는 한 번의 결심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끊임없이 되묻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50이 되면 이 질문은 더 이상 철학적 취미가 아닙니다.
그저 멋있는 문장으로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50은 내일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병원에 드나드는 것을 보게 되고, 부모님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자녀가 어느새 내 손을 놓는 순간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루들을 쌓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하루들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가? 공자의 이 문장은 그래서 50에게 더 무겁게 닿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산다면 그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그 하루는 나를 세우는 하루입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지 못하게 산다면 아무리 많은 날이 쌓여도 내 마음 한쪽에는 늘 허전함이 남습니다. 그 허전함이 쌓이면 삶은 바깥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점점 무너집니다. 그래서 50 이후의 삶은 속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더 빨리 달리는 속도가 아니라 더 분명하게 사는 속도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 속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속도입니다.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여지야 정신입니다. 어찌해야 할까를 묻는 사람은 자주 멈추어 섭니다. 그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방향을 확인하는 멈춤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내 행동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내 하루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멈춤입니다. 그 멈춤이 쌓이면 삶은 단단해집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자는 정치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사람은 더 쉽게 편한 길로 흘러갑니다. 거짓이 통용되는 시대에는 거짓에 익숙해지기 쉽고, 불의가 반복되는 시대에는 불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 흐름을 거슬러 서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군자답게 서야 한다고. 그리고 그 군자다움은 바로 매일의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삶을 현실로 가져와야 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압도하는 성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리에서 작은 하루를 제대로 살아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말에 책임을 지는 것,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내 욕망을 조금 절제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 사람답게 사는 하루가 됩니다. 50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대신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관계를 대신 회복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내 삶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때 여지야 정신은 삶을 꾸리는 기술이 됩니다. 내 삶을 다시 설계하는 질문이 됩니다. 어찌해야 할까? 오늘은 무엇을 덜어내야 할까? 오늘은 무엇을 지켜야 할까? 오늘은 누구에게 더 따뜻해야 할까?
오늘은 어떤 말 한마디를 삼켜야 할까? 오늘은 어떤 말 한마디를 해야 할까? 그리고 이런 질문을 품고 하루를 보내면 삶은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아침이 단순히 시작이 아니라 태도가 됩니다. 저녁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반성이 됩니다. 무엇을 해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삶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 전체의 축을 바꿉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시작하는 순간은 바로 이 축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말은 다시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 그것은 이상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현실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여지야 정신입니다. 질문을 놓지 않는 사람은 결국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허투루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결국 뜨거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조용히 원칙을 지키는 뜨거움이고 어떤 날은 누군가의 삶을 데워주는 뜨거움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의 상징이 곧 연탄재라는 비유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말이 너무 크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거창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그런 기준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 책은 그리고 이 이야기의 흐름은 철학을 다시 생활로 끌어내립니다. 거대한 역사나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 대신 아주 작은 사물 하나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연탄재입니다. 연탄재는 요즘 세대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도시의 겨울은 보일러가 책임지고 옹이는 버튼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탄은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골목길 언덕배기 집들, 연탄을 들고 오르내리던 사람들, 새벽이면 연탄가스를 걱정하던 가족들, 아침에 방바닥을 만져보고 오늘은 덜 춥겠구나 하던 순간들. 연탄은 불편한 연료였지만 그 불편함 속에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탄은 단지 에너지 자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겨울을 지켜낸 흔적입니다. 연탄은 뜨거울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뜨거움은 방바닥 아래로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잠든 숨결 밑에서 말없이 타오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탄이 꺼지는 순간 그제야 사람은 압니다. 아, 어젯밤을 내가 무사히 넘긴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연탄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연탄이 다 타고 남은 것이 연탄재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채로 차갑게 식어있는 검은 덩어리. 누군가가 툭 차면 부서져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너무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 연탄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밤을 건넜는지, 누구를 위해 뜨거웠는지. 우리는 보통 이미 식은 것, 이미 끝난 것, 이미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발로 차고 밀어내고 치워버립니다. 마치 그 존재가 처음부터 하찮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연탄재는 원래부터 차가웠던 적이 없습니다. 연탄재는 한때 뜨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형태를 잃어가며 누군가의 삶을 드는 데 쓰였던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한 편의 시가 등장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입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문장을 처음 읽을 때는 단지 시적인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의 시간에 이 문장을 다시 들으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신문에 가까워집니다. 나는 누구에게 뜨거웠는가? 나는 어떤 사람의 겨울을 데워준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구의 삶에 온기 하나라도 남긴 적이 있는가? 뜨거움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뜨거움은 흔히 열정, 야망, 성공, 성취 같은 단어들과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뜨겁게 살라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일로 해석합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이뤄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탄은 다른 방식으로 뜨겁습니다. 연탄의 뜨거움은 나를 드러내는 뜨거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뜨거움입니다. 연탄은 자신이 뜨겁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뜨거움은 오로지 누군가의 발바닥을, 누군가의 등허리를, 누군가의 잠든 몸을 덮이는 데 쓰입니다. 연탄은 자신을 태워 타인을 살립니다. 그러고 나서 남는 것은 잿빛의 흔적뿐입니다. 연탄재는 바로 그 뜨거움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뜨거워야 할까요?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족일 것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아이들. 내 삶이 가장 가까이 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뜨거움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무심해지고, 가장 쉽게 화를 내고, 가장 쉽게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괜찮겠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피곤해도 한 번 더 묻는 것, 귀찮아도 한 번 더 들어주는 것, 바빠도 한 번 더 시간을 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뜨거움입니다. 뜨거움은 친구에게도 필요합니다. 친구는 젊을 때는 많아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각자의 무게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우정은 더 귀합니다. 그리고 그 우정을 지키는 것도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한 번 먼저 연락하는 것, 한 번 먼저 안부를 묻는 것, 한 번 먼저 만나자고 말하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관계를 듭니다. 아무도 뜨겁게 움직이지 않으면 관계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뜨거움은 일에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뜨거움은 성과를 강요하는 뜨거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최소한의 존엄을 부여하는 뜨거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뜨거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대충 하지 않는 것,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 내가 맡은 몫을 성실히 해내는 것, 그것이 뜨거움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해 뜨거울 수 있습니다. 연탄이 누가 보지 않아도 뜨겁게 타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뜨거움은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나는 내게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나는 나를 돌보는데 인색하지 않았는가? 나는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함부로 차지 않았는가? 우리는 종종 남을 위해 사느라 나를 방치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를 방치한 채로 남에게도 제대로 뜨거워지기 어렵습니다.
연탄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방이 데워지지 않듯이 내가 나를 살피지 않으면 주변을 드는 힘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뜨거움은 이기적인 열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온기입니다. 오래도록 누군가를 득기 위해 먼저 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이 문장은 연탄재를 보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지난 시간을, 한 사람의 헌신을, 한 사람의 뜨거웠던 순간들을 함부로 치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지쳐 보이고, 지금은 말이 없고,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가 한때 누구를 위해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나는 누구에게 뜨거웠는가? 나는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온기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연탄재라는 비유가 던진 질문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삶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왜 쉽게 핑계를 찾고, 왜 쉽게 남을 탓하며, 왜 쉽게 뜨거움을 잃어버리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서 결국 내가 내 삶을 다시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연탄재의 비유는 감정을 흔들어 놓지만 그 감정이 오래 남으려면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뜨거움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가도 막상 내 삶에 대입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은 칭찬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 자신에게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멋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짓이 아니어야 합니다. 50 이후의 삶은 결국 이런 질문들 앞에서 솔직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족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배우자에게는 어떠했는가? 사랑한다는 말은 했지만 정말로 사랑했는가? 바쁜 하루를 핑계로, 피곤함을 핑계로, 오늘은 말 걸 힘이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마음을 방치한 적은 없었는가? 함께 살면 다 알 거라는 착각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는가? 가족은 늘 내 편일 거라는 믿음 때문에 내가 상처를 줘도 괜찮을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사랑은 감정이지만 사랑을 지키는 것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그 작은 선택들에서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아이들에게는 어떠했는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뜨거웠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손잡고 데리고 다니고 놀이터에서 함께 웃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며 관계의 형태가 달라질 때 나는 여전히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아이가 말이 줄고 방문을 닫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침묵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는가? 공부나 성적, 진로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정작 아이의 마음은 제대로 듣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아이가 힘든데도 나는 몰랐던 적은 없었는가? 뜨거움은 큰 선물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차릴 만큼 뜨거웠는가? 부모님에게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효도를 마음으로는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효도는 대부분 나중으로 미뤄집니다. 오늘은 바빠서, 이번 달은 지출이 많아서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속도로 흐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병원이라는 단어가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뒤늦게 후회합니다. 왜 더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왜 더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괜찮아 라는 말로만 넘겼을까? 50이 되면 부모님도 더 나이가 듭니다. 효도는 마음이 아니라 타이밍이라는 말이 그제야 현실이 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마음으로만 뜨거웠던 사람인가? 친구에게는 어떠했는가? 친구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단순히 바빠서였는가? 아니면 내가 관계를 유지할 만큼 뜨겁지 못했기 때문인가?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친구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친구가 변했다. 친구가 먼저 멀어졌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완전히 한쪽만의 책임인 경우는 드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약속을 미뤘을 수도 있고, 내가 먼저 마음을 닫았을 수도 있습니다. 50 이후의 우정은 의지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뜨거움이 없으면 우정은 자연스럽게 식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조직에서는 어떠했는가? 조직에서 뜨거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승진하거나 큰 성과를 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직에서 뜨거움은 대체로 책임과 연결됩니다. 내가 맡은 몫을 피하지 않는 것, 누군가가 힘들 때 모른 척하지 않는 것, 내 이익만을 챙기지 않는 것, 실수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것, 말과 행동의 간격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 신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조직을 탓합니다. 회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사가 나를 막았다. 시스템이 불공정했다. 인사평가가 이상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의 끝에서 나는 내 일에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출근은 했지만 마음은 출근하지 않은 날들이 있었는가?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최소한만 했던 순간들이 있었는가? 나는 조직이 나를 보호해주는 동안 질문을 접어두고 반복에 안주하지는 않았는가? 50의 불안은 종종 조직의 불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태도의 불안인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조직에서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조직을 핑계로 뜨거움에서 도망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타인을 위해 살았다고 자주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조직을 위해, 책임을 위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혹시 나는 나 자신을 회피하기 위해 바깥을 핑계로 삼은 것은 아닐까요? 내 꿈을 포기한 이유를 가족 탓으로 돌린 적은 없었는가? 내가 공부하지 않은 이유를 환경 탓으로 돌린 적은 없었는가? 내가 건강을 망친 이유를 바쁨 탓으로 돌린 적은 없었는가? 내가 관계를 망친 이유를 상대 탓으로만 돌린 적은 없었는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유를 찾습니다. 이유를 찾으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가난해서, 학교가 좋지 않아서, 인맥이 없어서, 시대가 나빠서, 경쟁이 심해서, 상사가 이상해서, 배우자가 이해하지 못해서, 몸이 약해서, 운이 없어서. 이 말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출발선은 다르고, 환경은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50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환경은 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내 삶의 변명으로만 남으면 결국 나를 가둡니다. 이유를 찾는 데 익숙해질수록 나는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서 방향을 바꿉니다. 남 탓에서 내 책임으로, 세상 탓에서 내 선택으로, 환경 탓에서 내 태도로. 공자의 여지야 정신은 바로 이 순간에 가장 강하게 필요합니다. 어찌해야 할까? 그 질문은 누구를 탓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지킬 수 있는 원칙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먼저 건넬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먼저 내밀 수 있는 손이 무엇인가? 질문이 바뀌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뜨겁게 산다는 것은 회피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선택하는 삶입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 인생의 온도를 바꿉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순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기대가 꺾인 순간, 인정받지 못한 순간, 실패가 쌓인 순간, 마음이 무너진 순간에 우리는 뜨거움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뜨거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불씨가 작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50은 그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하는 나이입니다. 이 질문은 결국 다시 반복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덧붙여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 될 것인가? 과거를 채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다시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50 이후의 삶은 과거의 결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으로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더 분명해집니다. 50과 60은 단지 나이의 숫자가 아니라 다시 선택하는 시점입니다. 지천명과 이순이라는 말이 왜 그토록 오래 남았는지, 그리고 오늘 뜨겁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왜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는지 그 결론으로 향해 갑니다. 질문은 결국 삶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누구를 위해 내 시간을 태웠는가? 누구의 겨울을 덮였는가?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0이라는 나이는 그 질문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무한히 미룰 수도 없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노노의 문장들이 이 나이에 다시 살아납니다. 젊을 때는 멋있게 들리던 말들이 50에는 현실의 언어로 바뀌어 들립니다. 공자는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고 60의 귀가 순해졌고 70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되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 문장에는 인생의 단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단지 나이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떤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이 문장이 내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50과 60이 왜 특별한가? 지천명과 이순이 왜 중요한가? 결국 그 질문은 내 삶을 다시 선택하는 힘과 연결됩니다. 지천명 50의 천명을 안다는 말은 흔히 하늘의 뜻을 알았다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50의 사람에게 그것은 너무 멀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50의 천명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붙잡고 싶은 삶의 방향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 방향이 곧바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생기면 흔들림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없을 때의 흔들림은 공포이고 방향이 있는 흔들림은 과정이 됩니다. 방향이 없으면 불안은 나를 집어삼키지만 방향이 있으면 불안은 나를 깨웁니다. 50이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체력이 줄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관계의 형태가 바뀌고 가족의 구조가 변합니다. 조직 안에서의 자리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가능성만으로 평가받지 않고 지금까지의 결과로 평가받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 사람은 자주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늦은 것 같고 이미 기회가 지난 것 같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 같고 이미 정해진 길을 벗어나기에는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천명은 그런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이제는 핑계로 살아갈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무엇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버릴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다시 정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여지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어찌해야 할까? 이 질문은 젊을 때는 길을 찾기 위한 질문이었다면 50에는 길을 재정렬하기 위한 질문이 됩니다. 지금의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가? 내가 지키고 싶은 원칙은 무엇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50의 여지야 정신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시간 사용을 바꾸고 오늘의 말의 습관을 바꾸고 오늘의 관계 방식을 바꾸고 오늘의 선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큰 결심을 세우기보다 작은 선택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인생의 후반전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0 이순이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예순의 귀가 순해졌다는 말.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이 부드러워진다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순의 핵심은 단지 성격이 온화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순은 듣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남의 말이 거슬려도 그 말 속의 의미를 듣게 되는 단계, 비난 속에서도 배울 것을 찾는 단계, 칭찬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단계, 갈등 속에서도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단계입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순해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순해진 사람은
불필요한 싸움을 줄입니다.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관계를 지킵니다. 이기기보다 함께 서는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수는 인생 후반전의 깊이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가 많아지면 말이 많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말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가 늘어나고 오해가 늘어날수록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순의 사람은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듣습니다. 더 느리게 판단합니다. 그 느림이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품질을 높입니다. 급하게 반응하느라 후회하는 일이 줄고 관계에서 상처를 남기는 일이 줄고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순간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50과 60을 이렇게 보면 이 두 나이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50은 방향을 다시 정하는 시점이고 60은 듣는 방식이 다시 바뀌는 시점입니다. 50은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시점이고 60은 그 목적을 지키며 함께 사는 방식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50 이후의 삶은 단지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다시 선택하는 삶이 됩니다. 이때 사람은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오늘 뜨겁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감정의 구호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입니다. 뜨겁게 산다는 것은 무모하게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망치면서 오늘만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뜨겁게 산다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오늘의 삶에서 실제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오늘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오늘 내 몸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오늘 최소한의 양심으로 내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계가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오늘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뜨거움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누적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부터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 운동하겠다. 다음 달부터 절제하겠다. 올해 지나고 나면 관계를 정리하겠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유예를 주지 않습니다. 50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집니다.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크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이 쌓이면 내일이 됩니다. 오늘의 한 번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인생이 됩니다. 공자가 한 문장으로 삶을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책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논어를 읽는다고 인생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논어를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크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이 여지야 정신입니다. 어찌 해야 할까를 묻는 사람은 결국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원칙을 세우고 평범함을 지키고 관계를 듣고 목적을 붙잡습니다.
그런 삶이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아주 느리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큰 말이 아니라 남는 침묵 속에서 더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말은 결국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은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라는 질문은 과거를 비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살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50과 60은 내 삶이 끝나가는 신호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나는 뜨겁게 살 것인가? 오늘 나는 사람답게 살 것인가? 오늘 나는 내 삶의 목적을 기억할 것인가? 오늘 나는 예를 지켜 함께 살 것인가? 오늘 나는 말을 아끼고 더 깊이 들을 것인가?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온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노너는 그 질문을 우리 앞에 조용히 놓고 대답은 우리 삶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됩니다. 다만 오늘 한 번은 뜨겁게 살아보는 것, 그 한 번이 내일의 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